드루킹과의 밤샘 대질 신문까지 마치고 귀가한 김경수 지사가 이번에는 특검이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요? 직접 만나 진실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평행선을 달리는 두 사람의 진술에서 특검이 어떻게 신빙성을 가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희대 김병민 교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자, 일단 어제 조사를 오늘 새벽이죠. 조사를 마친 김 지사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특검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든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충실하게 소명했습니다. 이제는 특검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경남으로 내려가서 도정에 전념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고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특검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진실에 입각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일단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 특검이 일단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라는 그동안의 얘기가 많았는데 대질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특별히 나온 게 없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그동안 김경수 지사는 계속 이런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특검이라도 더한 거라도 받겠다. 여당에서는 오히려 특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입장에 우리 김경수 지사가 먼저 특검보다 더한 것도 받겠다 이랬고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이렇게 받아서 그동안 쭉 가져왔던 어떤 자신감의 표현을 지금 이제 처음 한 번 조사하는 것도 보통 좀 이렇게 위축되기 마련인데 두 번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자세로 앞으로 도점이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특검 수사를 성실하게 받아서 큰 별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어떤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이번 특검에서 이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좀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김경수 지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정치인으로서의 깨끗한 이미지에는 여러 차례 스크래치, 상처가 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애당초 처음 했던 해명과 수차례 있었던 해명들이 조금씩 바뀌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해내기 위한 스모킹 공과 같은 핵심 물증을 확보하는 데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기소를 하게 되더라도 대법의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과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전직 경남지사였습니다마는 과거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있는 사건으로 대법의 최종 확정이 나기 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는 강행을 했고 정치인으로서 이 내용을 이겨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단시간 내에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니만큼 최종 대법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자신감 있는 모습을 유지하면서 정치적으로 여기에 대한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을 아마 계속해서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에 출석할 때 조사를 받고 나올 때 정치 특검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했고 특유의 당당함이 좀 도가 지나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정치인 입장에서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송구스러움을 밝히는 게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검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특검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경수 지사가 오히려 이 얘기를 먼저 끄집어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특검에 관한 정치 공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노회찬 전 의원의 사망 이후로 예. 여기에 대한 조사를 더 이어가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어진 기간 내에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수사를 해야 되는 특검에게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어서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면에 조금 전에 현 대변인께서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금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 특검의 시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특검의 근거라는 게 결국 드루킹 측의 진술이거든요. 그
그 옥중 편지가 나오고 이러면서 물론 이제 그 전후에 드루킹이 어떤 뭐 돈을 받았다든지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사실은 야당에서 끊임없이 이제 특검을 주장했고 결국은 어찌 보면 이제 여야 어떤 상생 목적으로 이제 특검을 받아들인 건데요. 애초에 과연 이게 특검할 사안인가 그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이요. 우리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갈 때 반드시 벌벌 떨면서 가야 되는가. 당당한 모습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특검 자체가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일반적인 수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자체가 뭐 정치적이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약간 이율 배반적이에요. 특검 예. 자체의 시작이 정치적으로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인 공방이 흐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우리가 수사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서 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그 자신감의 표현 그리고 우리가 수사기관에 가면서 괜히 우리가 뭐 피의자 입장이라고 해서 예. 뭐 굉장히 뭐 벌벌 떨거나 쫄거나 아니면 뭐 특검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을 못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쨌든 당당하게 수사를 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자세를 그대로 쭉 유지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드루킹 김동원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고 그 지지자라고 단순 지지자라고는 하지만 조금 가까웠던 정황들은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글쎄요 김경수 지사 정도면 상당한 공인인데 좀 유감 표명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마 결정적으로 사이가 틀어진 것이 예. 그 이제 어떤 얘기를 하다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이분이 다 이제 뭐 녹취라든지 아니면 다 이렇게 문자 이런 걸 캡처해 놨거든요. 이걸 가지고 예.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지자라 그러면 사실은 그런 식으로 행동은 안 하거든요. 지지자라 그러면 그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에 뭔가 다 근거를 남겨놓고 이걸 가지고 뭔가 이제 딜을 하려고 한다는 데에서 일단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브로커 아니냐, 정치 브로커다. 뭔가 이제 대가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지지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걸 태도를 돌변해서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이걸 가지고 또 협박을 하는 이런 게 사실은 선거를 해보면요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항상 선거를 할 때는 그런 뭐 근거라든지 이런 걸 다 남겨놓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다 그걸 모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아놓은 목적은 뻔한 거예요. 나중에 쓰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의 진술을 믿고서 결국은 특검까지 갔다. 저는 애초에 이 특검을 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김경수 지사의 태도를 보면은 1차, 2차 조사 때 나올 때까지 다 비슷한 태도거든요. 뭐 애초에 2차 조사 때는 어떤 증거들 나오지 않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큰 변화 같은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차 조사에서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대지 신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특검이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또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물증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율 배반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기간 마무리까지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게 되고 기소 여부 그리고 추후 재판이 있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특검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경수 지사의 태도에 거듭 좀 아쉬운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루킹 김동원 씨와 드루킹 일당들이 네이버와 포털 등의 댓글을 조작해서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사건들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 측은 여전히 이것이 매크로 프로그램들을 활용한 공모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지지자였기 때문에 선풀을 달아달라고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정이 어찌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굉장히 민주주의를 유리한 사건이 연루가 돼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인정 여부를 떠나서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하는 것 정도는 기본적인 정치인과 공인으로서의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지자들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는 것으로 오히려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조사 마치고 나올 때 뭐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폭행을 당하는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일단 아마 그 주사를 마치고 나서 나오는데 아마 뒤에서 이제 목덜미를 잡고 이렇게 뭐 가격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은 저게 좀 급박한 상황. 좀 아쉬운 게요. 경찰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경찰이 많았고 양측에 이제 지지자와 아니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경찰들이 아마 그냥 옆에서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기자들이 많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다. 정치인을 위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어나지 않는 사건인데 아마 이게 저게 폭행죄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상해를 입었으면 뭐 진단서를 낸다 그러면 이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데 폭행은 처벌 의사가 중요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아마
뭐 처벌 의사는 제가 보기엔 밝히지는 않을 걸로 봐서요. 아마 좀 그렇긴 하지만 아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아마 계속 두 분이 이제 유감 표명 말씀하시는데 이게 네. 법적으로 수사기관이 가거나 법적으로 안 갈 경우에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정치적인 사건이 끝났을 땐 당연히 제 불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예. 수사 중이고 앞으로 재판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게 어찌 보면 이제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걸 비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만약에 무죄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지금 수사 중이라는 거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혐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특검이 대질 신문을 한다는 걸 공개 브리핑에서 자 대질 신문 대기하고 있다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걸 보면서 결정적인 뭔가 한 방이 있다면 저렇게 대질 신문을 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맞습니다. 예. 예.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이 대질 신문을 한다는 건 증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건가요? 결국은 진술밖에 없다는 거죠. 물증이 있으면 물증으로 질문을 하고 그게 나중에 뭐 증거 능력을 인정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결정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에 대질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진술밖에 증거가 없다는 상황이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저는 의아했던 게 대질 신문이 3시간 반밖에 안 했어요. 예. 다른 뭐 조사를 막 20시간씩 하면서 그만큼 사실은 쟁점이 어찌 보면 간단했다는 거죠. 서로 진술이 어긋나는 게 결국은 시연할 때 있었느냐,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직을 제안했느냐 두 가지 같은데 오히려 핵심 쟁점은 그렇게 많지 않다. 3시간 반 동안에 대질을 했다 그러면 보통 아마 간단한 사건도 대질을 하면 5-6시간 하는 게 보통입니다. 예. 서로 막 진술이 어긋날 때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렇게 쟁점이 많은 사건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지금 아마 결국 결정적인 뭐 CCTV라든지 녹취라든지 아니면 뭐 사진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그 당시에 시연할 때 아마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 3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과 그다음에 우모 둘리 예. 둘리라는 분이 아마 있었다라고 이제 드루킹 측에서 주장하는 것 같은데 한 분은 아마 밖에서 지켜봤다고 주장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드루킹이나 둘리나 밖에서 지켜봤다는 분들이 다 어찌 보면 한 편입니다. 드루킹 측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제3자, 거기 뭐 건물 주인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배달을 그날 아마 뭐 고기를 구워 먹었다니까 배달을 했다 그러면 배달지라든지 아니면 뭔가 객관적인 제3자가 진술을 한다 그러면 그분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두 편으로 쫙 갈린 상태에서 한쪽 편에 3사람이 있고 이제 이쪽에 있는 편이라서 결국은 진술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질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 아주 첨예하게 붙어서 확실한 어떤 증거는 제시 못한 게 맞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대질 신문까지 했는데도 서로 평행선을 달렸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특검 입장에서 추가적인 물증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것이고 김경수 지사가 인정하고 있는 건 2016년 11월 그 자리 느릅나무 출판사라고 산책 간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가서 킹크랩에 대한 시연을 봤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입장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특검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김경수 지사는 끝까지 드루킹 일당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선풀을 통해서 도와주기 위한 선의적 활동들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한 매크로와 같은 조작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불법 행위다는 걸 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시그널 등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두 사람 간의 대화 기록들이 일부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 2016년도 이후에 2017년도에 있었던 대선을 전후해서 활동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만약에 드루킹 일당들이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했고 여기 대해서 보고라는 등에 대한 과정 속에서 이 내용을 인지했다면 느릅나무 출판사에서의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가 명확하진 않더라도 김경수 지사의 진술의 신빙성이 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 내용을 특검이 확보하는 것 이것이 아마 핵심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특검 수사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청와대의 그 두 비서관도 뭐 소환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고 그렇게 하면 시간상 결국 뭐 흐지부지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봅니다. 왜냐 예. 그러면 이제 특검이 결국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뭐 영장 청구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도모 변호사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습니다. 네. 그것도 뭐 한 번은 긴급 체포 사유가 없고 한 번은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다. 예. 김경수 지사는 지금 더 다툼이 많은 상황입니다. 다툼이 많은데 혐의 부인한다고 해서 증거를 인멸할 것이다. 지금 인멸할 증거가 없거든요. 드루킹이 다 이미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PC 같은 거는 국회 소관이었고요. 현직도 지사입니다. 현직 도지사가 어디 뭐 도망갈 염려 없거든요. 저는 영장 청구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고 또 설령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게 뻔하다. 그리고 지금 이 진술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 공방이 계속 가게 됩니다. 네. 법정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쭉 가게 되는데요. 이 공방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특검으로서는 계속적으로 이 수사 동력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그 송현백이나 백윤우 비서관 같은 예. 경우에는 어찌 보면 대선거 관련된 분들이지 지금 지방선거와는 특별 관련 없는 분들이거든요. 지방선거 때문에 한 분들이 아니에요. 예. 드루킹은 또 지방선거에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사할 명분이 없어요. 피의자로. 참고인으로 모르겠어요. 어떻게 만나는지 소개를 했는지. 근데 그게 쟁점은 아니거든요. 예. 쟁점은 공모를 했느냐 여부예요. 그래서 지금 드루킹의 진술이 사실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시연했다는 것도 지난번에 옥중 편지에 보면 2016년 10월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지금 특검에서 나온 얘기는 11월 9일로 딱 날짜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00만 원 얘기도 네. 우리가 뭐 직접 한 게 아니다. 뭐 언론에서 나온 얘기다. 이런 식으로 약간 피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드루킹도 진술이 지금 약간 모순성이 있어서 드루킹 진술 자체에도 좀 신뢰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청와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 물론 지금도 높긴 한데 좀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 점이 주목이 되거든요. 네, 이게 한 곳의 여론조사 기관뿐만이 아니라 오늘 있었던 얼마 전에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도 그렇고 네. 갤럽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게 되건데 하락하는 추세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집권 2년 차에 들어섰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만들이 누적되게 됐을 경우는 예. 이 집권 여당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럽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불을 붙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건 결국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씩 누적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지지율이 조금씩 다 빠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애당초 공약했던 3년 내에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달성은 네. 사실 불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진보적인 입장대로 불만을 표명하는 거고 자영업자 등의 입장에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명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에서 빠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동연 부총리와의 만남 이후로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와 일자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할 수밖에 없는 이 경제적 청와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진보적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애당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입장 그리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이와 같이 삼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온당한가 등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딜레마라는 표현이 사실 좀 네네.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에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우리 무더위로 인한 이 전기요금 문제, 또 이제 BMW 차 문제도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자영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기름을 부은 게요. 특활비 문제, 예. 그다음에 이 피감기관 외유 문제 이런 게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남이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뭐 피감기관 돈으로 외국 여행 다니고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들이 좀 불신이 많은 것 같은데 결국은 민생 문제가 맞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예. 청년 일자리라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서 아마 집중을 후반기에는 해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아마 이제 생업에 종사할 것 같고요. 저는 이 특활비 문제라든지 피감기관 외유 문제들도 국회가 좀 시민단체라든지 외부 인사를 좀 영입을 해서라든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많거든요. 아마 특활비 공개해라. 아니면 피감기관 외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해라 이런 부분 아마 국민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찬성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문제들을 정치인들이 그냥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좀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된다. 그럴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제. 제발 좀 해결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경제가 제일 지금 문제다라고 두 분이 다 진단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이 청와대 인사가 대통령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SNS에 올렸거든요. 그 내용을 우선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 화면에 지금 아직 나오지 않고 SNS 있는데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제가 먼저 읽어드리자면 예. 최근 갈등설의 한 당사자를 만났는데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 자료도 안 내놓는다,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 SNS 내용을 보고
당사자들이 누구냐? 네. 딱 예측할 수 있는 두 분이 나왔습니다. 네, 유출하게 된 거죠. 그 경제에 대한 갈등설은 청와대에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한 축과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했다라고도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로 대변될 수 있는 관료 집단의 한 축을 얘기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혁신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처럼 김동연 경제부총리 쪽으로 뭔가 균형추가 기우는 것은 아닌가라는 메시지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왔습니다. 예. 특히 인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만 해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얘기를 풀어내고 있는 SNS에 글을 올린 인물은 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 입장에서는 애당초에 촛불혁명을 통해서 집권하게 됐을 때 우리 모두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줬던 건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보다 적극적인 진보 정책들을 구현하기 위함이 아니냐. 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더 힘을 실어야 된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3년 내에 해야 된다라는 강한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데 정권을 창출하고 나서 실질적인 국정 전반을 구현하다 보면은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가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 과정의 문제를 인식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역할 속에서 관료 집단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석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청와대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왜 이런 글을 올렸는지 잘 생각해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딜레마라고 표현드렸던 이유는 청와대와 정부 입장에서는 한쪽의 편을 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정의당은 분명한 자기들의 메시지를 던질 것이고 그게 정의당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은 아닌가 이런 분석도 됩니다. 어떤 메시지라고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청와대가 갈피를 못 잡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측면 속에서 분명하게 애당초에 지지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공약대로 가라라고 하는 약속 메시지를 지켜라라고 라는 분명하게 그 얘기하는 메시지. 거. 소득 혁신 성장과 어정쩡한 메시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최저임금에 대한 공약이라든지 애당초 얘기했던 지금 은산분리에 대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완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런 것들은 공약에 대한 애초의 기대와는 다른 거기 때문에 장하성 실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분명히 풀어내라 이런 메시지를 아마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의 좀 속도 방향이 약간 틀어진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양쪽 보수 진보 양쪽의 뭔가 지지를 다 잃는 건 아닌가 이런 점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아마 박원석 전 의원이 이제 참여연대라는 어떤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장하성 예. 실장하고. 하지만 또 이제 정치인이거든요. 정의당 소속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아마 지금 정확히 보신 것 같고요. 어쨌든 자기의 어떤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결국은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 거거든요.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거예요. 물론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어찌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두 분이 대치되는 것처럼. 예.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계 소득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은 기업을 혁신해서 일자리를 계속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새로운 어떤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과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기업을 만들어서 혁신을 하는 것과 예. 어떤 소득을 늘리는 게 꼭 배치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지난번에 지금 계속 청와대발 기사라든지 이런 데 약간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중에 지금 예. 지난번에 이제 송영무 장관 거취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바로 이렇게 어떻게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또 하는 게 뭐 있었냐면 박선숙 환경부 장관 기용설이 나왔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언론 보도라는 게 결국은 팩트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박 전 의원 얘기도 그냥 자기가 그냥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엔 청와대의 실제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한 특정인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정책이 막 흔들리거나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박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참여연대 창립 발기인이고 장하성 실장이야 잘 알고 있겠지만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고 현 정권에서 참여연대가 가지는 어떤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창기에는 참여연대의 트로이카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장하성 실장 여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까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금 있는 정부 내에서의 가장 중요한 대학은 서울대, 연대, 고대가 아니라 참여연대라고 하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그와 같이 많은 힘을 실어주고 나면은 거기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와 함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기대했던 국민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됐던 결정적인 배경이 경제 문제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정권이 유한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면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소득중도 선언에 대한 실험을 해볼 수 있겠으나 예. 정권이 가지고 있는 기간이 5년이고 그 5년 내에 특히 내후년도 2020년도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빠른 기간 내에 약속했던 일자리와 경제 문제에 대한 성과를 내야 된다는 조급함들이 있을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상황 속에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장하성 정책실장만이 유임됐고 그 밑에 있던 경제수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예. 이 경제들이 있었던 상황들 미루어 보건데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사들이 적어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힘을 쓰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구조로 좀 변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뭐 참여연대에서 실행을 한 10년 했는데요. 예. 저분들이 보면 참여연대 계속 있던 분들은 아니에요. 박원석 사무처장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오래 있던 분들인데 다른 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잠깐 뭐 소장을 맡거나 이래서 항시적으로 관여하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여러 어떤 시민단체 중에 이제 한 분을 거쳐가시는 분들이지.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교수로 오래 하셨지 오히려 참여연대는 그냥 부차적인 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참여연대 출신들이 뭐 어떻게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이건 저는 안 맞는 얘기라고 보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 문제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된다. 집권 2년 차이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문제는 민생 문제다. 저는 그건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민생 법안 특히 우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굉장히 뭐라 그러죠? 프랜차이즈 이런 문제라든지 오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보면은 뭐 피자 가게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본사가 아니라 다른 데서 구입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예. 이렇게 어쨌든 직접 자영업자들의 도움이 되는 이런 민생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켜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끄는 투톱이 기본적으로 기조가 다른 건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정말 어려운 딜레마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장하성 실장에 대해서 힘을 계속 실어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애당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적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만약 포기하게 됐을 경우는 이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본 정신 근간이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쪽으로 완전히 이 대한민국을 두루 갈라놓은 상태로서 정부를 이끌어가게 됐을 경우 특히 경제 문제와 일자리 문제에서 성과가 나지 못하면 그 고스란히 모든 것들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정부는 결국은 대기업과 재벌에도 같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건데 이건 비단 경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무사 같은 경우도 과거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현 정부가 처음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기무사를 완전히 해체할 정도의 수준을 이뤄야 되는데 사령부라고 하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있는 상황과 적절한 조화와 타협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극한적으로 분노하고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일부 지지층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거겠지만 이걸 함께 끌어안고 설득하기 위한 과제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남겨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 김병민 교수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